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중년 이후로 대장암 위험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대장암이 증가하는 이유, 특히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오늘은 대장암의 위험 요인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암을 비롯해서 중증 질환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은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식습관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이 들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지만 젊은 층의 대장암이 늘고 있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대장암의 위험,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1990년도에 대비해서 발생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이런 이제 선진국들은 증가폭 자체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네. 지속적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50세 미만에서의 젊은 층에서의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장암의 원인으로 늘 강조가 되는 게 서구화된 식습관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게 뭘 말하나요? 육식이 문제인 건가요? 네, 사실 단일 음식 한 가지보다는 식단의 패턴이 문제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중에서 대장암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네. 붉은 고기, 그다음에 적색육 같은 붉은 고기, 그리고 가공육 섭취, 네. 그다음에 식이섬유 부족, 고지방이나 고칼로리 식당, 네. 그리고 당류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율 상승,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붉은 고기, 그러니까 육류, 동물성 지방, 또 가공육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음식들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네, 고온으로 이제 조리를 했을 때, 네. 그 안에서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다완 방향족 평화효소 이런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고, 네. 또한 이러한 음식들에 있는 햄아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장 점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장내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유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육식을 지적을 하셨지만 육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에게도 대장암의 위험은 있지 않나요? 가족력도 문제가 될까요? 네, 대장암은 크게 3가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족력을 포함한 유전적 요인입니다. 네. 1촌 내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어린 나이부터 다발성 용종이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내 환경이 중요한데,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겨서 장 점막의 손상이 축적이 돼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장암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이 쌓여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게 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럼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는 네.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음주, 흡연, 당뇨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음주 흡연은 이제 대장암의 위험에서도 빠지지 않는 건데 운동 부족은요. 신체 활동과 대장암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장 운동이 저하되게 되면 네.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발암물질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증가가 되면서 네. 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돌연 변이가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IGF-1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네. 세포 증식이 촉진이 되고 세포 사멸이 억제하게 되는데 네. 이 자체가 종양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운동 부족 자체도 문제기는 한데 예. 실제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하게 돼서 내장 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돼서 대장암의 위험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습니까?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와 대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스트레스 자체는 대장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활성화가 지속이 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암세포 제거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요즘은 예방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이상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보통 혈관이나 설사, 변비, 그리고 흑색, 빨강색과 같은 변, 복통, 네. 체중 감소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럼 암이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인 맹장이나 상행결장이라는 곳에 암이 생길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은 장의 내강이 넓고 내용물이 좀 묽은 편이기 때문에 장 폐색이 잘 안 생깁니다. 네. 따라서 따라서 환자분들이 빈혈, 피로감, 체중 감소, 복부의 불편감 등을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행결장, S장결장이라고 하는 왼쪽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배변이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장 내강이 좁은 편이라서 장 폐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변비, 네. 설사, 배변 습관의 변화, 심한 복통이나 복부 팽만 등을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마지막으로 직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선홍색의 혈변, 점액변, 그리고 잔변감을 느끼거나 가늘어진 변 이런 네. 것들을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결장암, 직장암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네. 직장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집니다. 아무래도 항문 쪽에 좀 더 가까울수록 항문 보존이라든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거죠? 네, 그럴 수 있긴 합니다. 네. 직장암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게 되고 네. 항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 암이 위치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서 크기를 줄여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 보존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좀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진행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예. 사실 초기 대장암은 종양이 작고 장 내강을 막지 않고 또 출혈도 미미하거나 간헐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증상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했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꽤 많은 비율이 대장암 증상 없이 검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국가 검진이 활성화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큰데 네. 약 한 30%에서 50% 정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그냥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증상이 없을 때 암이 발견된 경우에도 초기를 넘어서 병기가 높은 상태로 확인되기도 하나요? 사실 무증상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이기는 한데요. 네. 일부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진행된, 그러니까 우리가 3기, 4기 정도에 진행된 병기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환자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럼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일단 모두 제거하는 거죠?
네, 대부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직장이나 뭐 원위부 S상 결장에서 관찰되는 다수의 암과 확실히 연관이 없는 과형성 용종이라고 불려지는 용종의 경우가 명확하다면 네. 제거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발견되는 용종은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중에서 암이 의심되는 용종은 모양이나 상태가 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100% 감별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네. 암이 의심되는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크기가 큰 편인 경우가 많고요. 네. 저희가 내시경으로 관찰만 하는데도 그냥 자기가 자발출혈, 그래서 스스로 출혈이 있는 경우가 동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중간에 움푹 패여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모양이나 상태가 사실은 좀 다른 편입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영상 증강 내시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 색깔을 바꾸고 혈관 있는 데를 좀 자세하게 보는 내시경 기법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좀 암이 의심되는 용종은 확실하게 조금 혈관이 좀 저희가 봤을 때 모양이 다르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내시경을 보면서도 이건 암인 것 같아라고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100% 감별은 어렵다. 다만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90%에서 95% 이상은 최소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떼어낸 용종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실 때 저 다른 병원에서 조직 검사 이미 했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제거를 용종을 했을 때 그 조직 검사 결과에 어떤 모양이고 뭐 선종인지 암과 연관 없는 용종인지 암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잘 제거가 되고 남지 않았는지, 그리고 만일 암이라고 한다면 그 깊이가 얼만큼 파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한 용종은 다시 그냥 다 조직 검사를 모두 내보내서 진단 및 그다음에 앞으로의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한 번 용종이 발견된 분들은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추후에 이제 진행된 좀 1cm 이상의 암과 가까운 용종이나 대장암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군을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네. 그와 좀 연관이 없는 군을 저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저희가 3개 미만의 용종, 그 다음에 1cm 미만의 용종, 그리고 선종 중에서도 고도 이형성증이라는 것을 동반하지 않은 용종,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좀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내보냈을 때 조직학적으로 좀 좋지 않은 타입이 섞여 있고, 네. 그다음에 개수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나쁜 병이 생기기도 좀 쉽고, 네. 그다음에 용종이 좀 반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용종이 특히 잘 생기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저 진료를 보다 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내시경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은 비만도 아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태우고 난 왜 자꾸만 용종이 생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긴 주지만 네. 한 30년, 40년 이상 같은 식습관, 같은 식단을 공유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 용종에 발병하는 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보통 어떻게 드리냐면, 네. 저희가 수많은 원인 중에 아직까지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이라던가 비만, 그 다음에 식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직 현대의학으로 모든 것을 아는 거는 아니고,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잘생기는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력과 유전력이 명확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만 이 대장암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보는 학문이 그래서 되게 운이 좋고 되게 축복받은 학문이라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종의 단계에서 사실 저희가 제거를 해주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생기는 조금 할 때마다 생기는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다른 병, 다른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면 네. 대장 같은 경우에는 용종의 단계에서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찬스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건강관리 자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암의 여러 위험들 중에서 유전적 요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가족력과는 좀 다른가요? 네, 둘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와 같은 이제 우리 그 피를 공유하는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에서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게 되며 네. 이 자체는 원인이 꼭 유전자가 아닙니다. 공유하는 생활 습관이 일단 갖게 되고 네. 성격적 요인도 좀 비슷하고 사실 부모님이 비만이면 아기들도 비만인 경우들이 꽤나 있잖아요. 네. 이러한 이제 공유하는 여러 환경들 그리고 일부의 유전적 소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암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장암은 대장 여러 곳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장암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는 린치 증후군, 호이치 예거 증후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질환들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장암을 만들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유전성 대장암에서는 대장의 여러 부위에 암이 동시 혹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네. 유전자 이상이 전반적으로 사실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대장 전체가 이미 암이 생기기가 아주 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게 되고 한 번 암이 발생한 후에도 남은 대장에서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네.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수술을 해서 대장을 다 잘라낼 것인지 수술적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네. 것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정기 검진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대장암을 좀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일단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먼저 혹은 40세를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45세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35살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고요. 만일 55세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0살을 마이너스해도 45세이기 때문에 네. 이때가 아닌 40세에 진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먼저 혹은 40세 중에서 빠른 시점에 검사를 해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근데 다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를 자주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고 네. 이 시점에 먼저 한 차례 확인을 한 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의사가 설명해 주는 알맞는 주기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 질병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은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장 내시경을 이제 몇 년 주기로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린치 증후군, 그다음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 20, 30대에 이미 대장암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 전체가 암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상태의 유전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로는 할 걸 권고를 드리고 네, 보통은 1년 주기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를 이제 50세부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다면 30, 40대에도 검진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부모님이 이미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거나 이 병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병을 아주 어린 나이에 보통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부터 이미 1년 정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를 드리게 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에 대장암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이르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족분들 중에서 진단받으셨던 나이보다 10살 먼저 혹은 만 40이 되었던 시점에는 최소한 검진을 한 차례는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장암도 초기 치료할수록 효과가 클 텐데요. 정기 검진뿐 아니라 특히 민감할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무증상인데요. 특정 경고 신호라는 것이 보이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감할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들로는 일단 첫 번째로 혈변, 그리고 배변 습관 변화, 갑자기 환자분들이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은 잘 못 간다거나 그다음에 변의 형태가 변해서 설사나 변비가 발생했고 가는 변이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외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철결핍성 빈혈, 복통, 복부 팽만, 그리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빠지는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변을 봐도 남는 느낌이 있는 장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진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협진, 다학제 통합진료, 병원 치료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다학제 진료와 협진은 같은 의미인 걸까요?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학제 통합진료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치료 방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맞나요? 좀 낯선 단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긴 한데요. 다학제라는 거는 이제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한다는 의미고요. 즉 이제 암이라든지 중증 질환들,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이 여러 치료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의 환자를 위해서 관련된 분야의 전문의가 모여서 최적의 맞춤 치료의 계획을 세워보자는 건데요. 예전에는 특정 과에서 일단 1차 진료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 협진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진단과 치료의 방법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생존율이 높아지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자 중심의 진료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협진은 조금 좁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암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협진으로 진행되는 질환들도 많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 협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주치의가 다른 과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과에서 진료를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학제는 이제 한 번에 여러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상담도 하고 검사나 치료 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협진은 어떻게 보면 좁은 개념의 다학제라기보다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학제는 한 번에 같이 보자. 협진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우리 협진 같은 경우에 같은 질환에 대한 탁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주 질환이 아닌
전혀 다른 질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협진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네. 자, 오늘은 암 치료에 있어서 얘기되는 다학제 통합 진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암이라는 병이 특정 전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오래된 시스템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많기는 한데 네. 암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복잡한 질환 중에서 암의 이제 특성상 진단부터 치료까지 사실 관련된 진료과가 많기 때문에 다학제 통합 진료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우선 이제 진단하려면 각 암에 대한 내과적인 부분들, 그렇죠. 조직학적인 진단을 내리는 이제 병리과, 영상 검사 확인하는 영상학과 관련이 되고요. 치료와 관련돼서는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항암과 관련된 종양내과, 방사선 치료 담당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등이 사실 여러 의료진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도입이 됐으니까요. 이게 한 10년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다학제 통합진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한 50년 이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게 관련되는 진료과가 많은 건데요.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함께 진료가 이어지는 분야는 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사실 주 진료과도 달라지고 치료의 방법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암종에 따라 다학제 통합 진료의 관련과는 당연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인과 진료랑 관련된 암이다. 그럼 산부인과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주변 장기와의 관계, 이제 대장이나 아니면 이제 요로 같은 방광, 요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과도 포함돼야 되고 비뇨의학과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뼈에 생긴 암이다, 그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재건 수술을 위한 성형외과나 소아암이 많거든요. 뼈는 그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진료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하는 건데요. 관련된 전문의들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진단, 치료, 이후에 이제 재활,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전문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이 되고요. 9명까지의 전문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다학제 통합진료팀에 포함된 전문의의 숫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의 그 비용도 좀 차이가 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다학제 통합진료가 환자 중심의 진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으면 초기든 병기가 높든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학제 진료가 주는 장점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암 진단이라는 게 참 오랜 시간 치료도 좀 필요하지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중요한데 각각의 이제 전문의에 따라서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을 이제 순차적으로 예전 방식대로 듣다 보면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두의 의견을 한꺼번에 들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재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뭐냐, 그리고 연속해서 이 여러 과를 다니지 않게 되는 장점, 그래서 빠른 결정과 치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쪽 과에서는 이렇게 치료하자, 저쪽 과에서는 저렇게 치료하자 하게 되면은 치료의 그 방향이 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 번에 듣고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일관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의 성적도 좋지, 생존율도 높고,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요. 중복 검사라든지 진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학제 진료의 개념이 없던 예전과 비교하면 진료 과정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생긴 걸 텐데요. 네, 맞습니다. 중복 검사와 여러 경제적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셨는데 환자 입장에서 가장 실감하는 편리성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좀 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환자를 의사가 이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 진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절차도 복잡했던 것도 있었는데 네. 이 다학제 통합 진료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진료를 받았다. 절차도 간편해서 좋았다는 반응이 97% 이상 나왔고요. 네. 그리고 다학제 팀 전문의에게 내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했다라는 답변이 99% 이상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진단과 치료의 방향이 예전에는 이쪽 저쪽 과에서 좀 달랐다고 하면 네. 이제는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치료와 진단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렇겠네요. 가장 실감하는 편리성이라고 하면 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암 환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의료진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인 경우가 많잖아요.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예기치 못한 증상에서 당황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부작용도 그렇고요. 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크게 보면 수술도 하고 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진단 당시에 암이 많이 진행되면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리고 항암이라는 게 각각 암에 대한 외과나 내과에서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약물 썼을 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종양내과에서도 항암을 진행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만나는 진료과가 종양내과인 것 같긴 한데요. 항암 치료 당연히 부작용이 많긴 하죠.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 세포도 사실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사실 항암이 중단되고 있고 그때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항암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혹여라도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대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이럴 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다학제 진료팀과 의논해서 약도 처방해 주는 건가요? 환자가 필요한 과로 가서 진료를 보는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 하나하나를 다학제 진료팀이 이게 개입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항암을 하는 과가 이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항암 관련 부작용은 약물 치료로 주치 선생님이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암 치료를 받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거든요. 통증이 생긴다든지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통증의학과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학제 통합진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처방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지금 치료를 하는 주치 선생님이 이제 다른 과에다 연결을 해주면서 처방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암 치료 중에 있을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외래 일정을 잡아주시는 건지 스스로 알아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래도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치료 과정 중에 치료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아니면은 치료 과정 중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불안이나 우울감 당연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고요.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치료 전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우울이 좀 심하다. 치료 과정 중에 더 심해질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연결이 될 수는 있고요. 주로 이제 협진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학제 통합진료팀 코디네이터가 이제 예약을 해주는데 그 예약 과정은 이제 주치 선생님이 협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학제 진료팀을 환자가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학제 통합진료가 이게 기본이
모든 전문의가 이제 환자와 같이 만나거든요.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요? 다학제 진료가 잡히면 네. 환자 관련된 진료과 전문의들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뭐 따로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환자 가족과 만나서 설명을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하면서 어떤 치료의 방향을 설명을 해주면 그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모든 암 환자에게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지, 다학제 진료를 등록해야 하는 건지, 절차상의 문제도 알고 싶거든요. 사실 모든 암 환자에게서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환자가 다학제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주치의한테 요청하는 경우, 아니면 주치의 입장에서도 이게 치료의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다. 다학제 통합 진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그렇게 환자와 각각의 그 진료과 전문의가 이제 시간을 조율해서 다학제 진료 일자를 잡게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진단 방침을 이제 일관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는 하셨는데요. 근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의견이 오갈 때 또 이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 고민해야 되는 뭐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죠. 네. 특히 이제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이미 암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초기 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 먼저 하고 이후에 좀 항암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결정만 내리면 되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먼저 해야 될지 사실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고 최신 지견도 다르고 어떤 임상진료 지침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이 있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주치과에서 결정했던 치료의 방법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하고 나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 진료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 이거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과가 이제 한 번에 같이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또 나의 주치의는 누구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진단을 받게 되는 내과부터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까지 많은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그때마다 주치의는 달라지는 건가요? 충분히 이제 가능한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제 다학제 통합진료를 요청하고 진행하는 이 주치의과라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환자가 진료를 본 그 과에서 일단 주치의를 맡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치료 방법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주치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외과 계열이 주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후에 이제 수술이 끝났고 항암 치료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과 계열에서 주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현재 이제 건강보험 안에서는 처음에 암이 진단되고 나면 3번까지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암이 초기에 진단되고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전이가 생기는 경우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그 3회 이내에서 통합 진료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치료의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재발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다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2회까지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 받는 그 방식이 처음 받았던 그 통합 진료의 방식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환자 중심의 이제 진료인 건데요. 다학제 진료는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사실 이 다학제 진료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거는 또 꼭 도움이 되고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의료진들 안에서는 집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의 사례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적인 모임 시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 의미는 의료진 안에서도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다학제 진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환자에게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한 내용을 설명하고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진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환자에게 설명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다학제 진료를 하면 한 번에 딱 설명은 끝나거든요. 중복된 설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환자 중심 진료로 진행되는 이 다학제 진료가 앞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또 현장에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 의견 들어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다학제 통합 진료를 정례화해서 상설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간이나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러 이제 다학제 진료팀이 있는데 사실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수가 문제도 있기는 한데 여러 전문의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시간도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도 사실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가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료 보는 그 시간만 그렇지 그 진료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가 문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고 지난 이제 코로나 대유행 때는 대면으로 모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꼭 모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영상의학과나 병리과는 직접 오시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여러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학제 통합 진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